여러분, 비하인드 더 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우 인더스트리즈의 마크 배츠 씨와 함께합니다. 마크 씨,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페페스를 업계의 전설로 아시지만 저희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 지금은 서부의 최대 업체 중 하나입니다. 마크 씨도 비슷한 길을 걸으셨죠? 직접 견인 작업을 하시진 않지만 견인차를 판매하시죠? 저는 견인차를 판매합니다. 제 이름은 마크이고 성은 바치입니다. 회사 이름은 토우 인더스트리즈입니다.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형 견인 및 운송 장비 딜러이고 저희의 주요 고객 중 한 곳입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 중 하나는 페페스 토잉입니다. 그래서 마크는 헐크 2.0, 헐크 1.0 빅 플리퍼, 그리고 여기 있는 거의 모든 트럭을 저희에게 판매한 사람입니다. 모든 트럭이요. 저는 페페팀 사람들의 열렬한 팬입니다. 우리가 라스베이거스 토쇼에서 만났을 때 그 얘기 말인데 여기 트로피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가 베스트 인 쇼 트로피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트로피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트로피를 줬거든요. Best in Show, Best Rotator, Best Wrap, Best 이것, Best 저것, Best Smile, 그리고 Best Headlight 같은 상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상이 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큰 상들은 당신 차지였죠.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Best in Show 상이에요. 이 곰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마크. 아직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꽤 무거워요, 마크. 아직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요. 멋지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예요. American Towman. 베스트는 안 보였어요. 네, 그리고 당신 트럭은 정말 눈에 띄었죠. 고속도로에선 어딜 가나 그래요. 모든 견인차, 특히 플랫빗의 휠리프트에는 토우 인더스트리 머드 플랩이 모두 달려있죠. 우린 정말 노력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마케팅의 한 형태로 알다시피 우리가 토우 인더스트리를 위해 만든 LA 느낌의 원래 로고 글씨는 사실 그 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부품 담당자가 만든 거예요. 88년, 89년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쯤이었어요. 바로 그때쯤에 제가 조를 처음 만났죠. 페페스의 조요. 라피가 우리 부품 담당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막 거기서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LA를 대표할 만한 로고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LA 거리 분위기가 느껴지는 엠블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그의 첫 초안이었고 그리자마자 저는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거 이해돼요. 정말 LA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피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건 LA 거리의 그래피티였어요. 완벽해서 한 번도 안 바꿨어요. 페페의 견인 서비스처럼 우리는 물량 기준으로 최대 업체 중 하나입니다. 트럭 100대를 보유하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서부해안 전체에서도 상위권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저는 딜러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여러분 회사는 얼마나 큰가요? 업계에서 직접 딜러로, 트럭 회사로 일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딜러로서 견인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규모가 큰 브랜드는 밀러 장비입니다. 페페는 창립 이래로 밀러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죠. 여러분은 생츄어리 벌컨의 열렬한 팬이시고 저도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판매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타우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로서 기본적으로 딜러 역할을 하며 신차, 중고차, 부품, 서비스, 보증, 수리까지 모두 담당합니다. 저희는 대형 견인 및 운송 장비 전문 종합 딜러십으로 밀러 장비를 대표합니다. 이것들이 저희 대표 브랜드이며 모든 브랜드 셰시와 결합 가능합니다. 당신들의 세계에서는 피터빌트가 최고의 브랜드이고 이 지역에서 선택되는 최고의 브랜드가 피터빌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밀러 장비와 결합합니다. 이제 밀러 딜러로서 저는 약 50명 정도 되는 딜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딜러들 중 상위 10위 안에 거의 4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가 꽤 큽니다. 그건 판매량으로 집계 되는 거죠? 판매된 장비 수로요. 맞아요. 금액 기준입니다. 장비 대수이기도 하지만 주로 금액 기준으로 측정돼요. 네. 그래서 헐크 같은 대형 장비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100만 달러 나 되니 도움이 돼야죠. 그리고 셰시는 비쌉니다. 저희도 셰시를 많이 취급해요. 그래서 저희는 늘 그 상위 10곳의 중간권에 듭니다. 어떤 해에는 저희가 3위나 4위까지 오르기도 해요. 저희가 가장 큰 곳은 아니지만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게 도움이 되죠? LA에서 저희에게 잘 맞는 점 중 하나는 경쟁자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 판매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온라인에 올리고 전국 어디서든 판매한다는 거죠. 저희가 특별한 점은 대부분의 판매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판매하지만 이곳에서의 판매량만으로도 저희가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쟁자들로는 나바로스, 시티테라스, 얀스 월드 코치스 등 네로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회사들은 제가 정말 고마워하고 가깝게 지내는 회사들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자랐고 내 아버지도 함께 자란 분이에요. 저희는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1964년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네가 언급한 회사들, 제가 창립자를 몰랐다 해도 40년 전에 그곳에 있던 분들은 알았습니다. 모두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당신과 제 아버지가 태어날 때 헤어진 쌍둥이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런 사랑이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데니 드비토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쌍둥이 같아요. 트럭만이 아니에요. 저는 친구로서 앞장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고객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네, 그분들과 남성기도 아침 모임도 하시죠. 여러분이 저를 몇 년 전에 소개해 주셨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온타리오 지역에서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모이는 정말 멋진 남성들 모임이에요. 제 채널에선 그를 슈레더라 부르고 우리는 앵그리 조로 알아요. 그 사람 화나게 하지 마. 소리 지를 거야. 이렇게 말하죠. 네, 아버지요? 네. 하지만 일 외에는 모두 그를 조 목사님이라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공개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 사람이에요. 이 말 때문에 해고당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는 우리 사람이에요. 질문 있어요, 알렉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출 규모에 대해 조금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달러 가치 기준인 거죠? 밀러 기준으로 맞아요. 밀러 기준으로요. 그리고 LA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난 3, 4년 동안 노테이터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노테이터 도입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80년대에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링 장비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 장비는 거의 처음부터 1980년까지 사용됐던 것이죠. 콜룸스 제품이 전 세계 슬링 장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죠. 정말 훌륭한 장비였습니다. 휠 리프트 장비가 도입되었고 플랫베드도 점점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기술 변화가 있었고 우리 같은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고 신선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여러분에게 아주 잘 맞았던 슬링 방식 대신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슬링이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동안 매출을 이끌었던 이유였죠.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온 건 더 신형의 자동차들, 더 낮아진 스포일러, 그리고 크롬이나 금속 대신 플라스틱으로 된 앞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자동차들은 모두 바퀴나 프레임으로 들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형태의 견인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80년대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이제 로테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로테이터는 물론 항상 매우 비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죠. 즉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견인차 업계에서 말하자면 로테이터는 최고입니다. 람보르기니와 같죠? 최고의 모델입니다. 가장 크고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여러분은 일찍 도입하셨죠? 페페스 토잉 서비스는 대형차 견인 분야 선두 회사입니다. 장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모두 그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씨, 당신 자신과 업계에 제공하는 자원들, 저는 종종 조언을 구하거나 때로는 고객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어떤 장비가 적합한지, 고객의 필요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그의 질문에 답하자면, 알렉스 씨의 질문에 답하자면 두 차례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뒤쪽에 달린 스틱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언더리프트가 없었죠. 단순히 플레이트로 지탱해서 들어 올렸는데 슬링이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트럭과 모터홈의 앞부분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즉 단순히 플레이트로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자 언더리프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는 붐과 휠 리프트가 무게 분산을 위해 통합된 일체형 장비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트렌드가 되었죠. 그리고 엘도라도 또는 그 다음 단계는 회전식 붐이었는데 이를 통해 군안 작업을 하면서 모든 차선을 막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장비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페페스 같은 업체나 방금 언급한 다른 몇몇 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인 페페스 토잉 서비스가 그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했고 물론 지금처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죠. 이제 왜 이런 장비들이 더 많이 보이냐고 물으셨죠?
군안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모든 회사들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두 업체들을 따라야 했고, 그래서 예전 장비에서 최신 회전식 장비로 바꿔야 했습니다. 선두 업체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아주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팟캐스트에서 말했듯 요즘은 다들 로테이터를 사지만 정작 쓸 작업이나 운전할 기사들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전히 로테이터가 최고의 장비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장비라서 구입하는 거죠. 요즘은 매주 누가 로테이터를 샀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누구지? 어느 회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테이터가 정말 잘 팔리고 있네요. 그래서 또 하나 묻고 싶어요. 가격 책정에 관해서는 그게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2020년 초 HARC 1.0은 총 비용이 FET 세금까지 포함해서 대략 60만 달러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HARC 2.0은 농담 같지만 모두 합치면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해요. 네, 가격이 올랐어요. 정말 큰 상승이네요. 그리고 견인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혼다 시빅도 시작가가 5만 달러예요.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3만 달러였던 차가 지금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시장 때문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영향인가요?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누가 책임이 있다고 딱 집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정말 엄청났어요. 이건 제 개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로스앤젤레스, 즉 당신과 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 그 부동산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제 초기 예산보다 실제로 25% 정도 초과 지출이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로테이터와 장비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그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모든 산업이 그걸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우리는 다시금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해마다 있었던 작은 변동폭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5년 동안은 몇몇 해에는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랐고 관세와 자재 할증료도 지금의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요. 왜냐하면 당신이 변속기에 대해 문의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처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HARC 2.0에 들어갈 앨리슨 변속기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거의 3년 전이었죠. 그 기간 동안 가격이 10만 달러나 올랐어요. 저희는 트럭이 급히 필요해 결정했지만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셰시 부족 현상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맞죠? 네, 맞아요. 그건 밀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엔 특별한 규정이 있었죠. 저희는 CARB 규정과 계속 싸웠으니까요. 모든 규정에 대해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CARB와 그들이 더 깨끗한 배출가스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 말이죠. 디젤 트럭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서 디젤 차량이 주에 들어오려면 일정 수의 전기차가 도로에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죠. 10대마다 한 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디젤 10대마다 전기차 1대였어요. 예를 들어 피터빌트는 리비안 같은 전기차 회사에서 크레딧을 사서 자기네 숫자를 늘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이로 인해 부족 현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일부는 단순히 부족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런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오른 것뿐만 아니라 주에서는 상쇄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디젤 차량을 운행하면 벌금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대형 트럭, 예를 들어 로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15,000달러의 벌금이 처음부터 붙었어요. 디젤 트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세 부담금은 캘리포니아 트럭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기자원위원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기차 전반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기술이 적절한 분야에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차에도 몇 가지 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형 차량 분야에서는 실제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대안은 실제로 작동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밀러나 다른 사람이 곧 전기 로테이터 개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전혀 없나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뭐든 가능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PTO 펌프를 돌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면서 트럭이 공회전 상태로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요? 예산 내에서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밀러가 이 분야의 장비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자 선두주자이고 졸덴이 두 번째로 큰 브랜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두 회사 모두 기술 발전과 최신 트렌드에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 면에서도 타당하다면, 이 장비를 전기로 운용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 세트 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들은 트럭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선 이 트럭들은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도입하면 트럭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량 문제도 있습니다. 트럭을 운행해서 목적지까지 오가게 할 뿐만 아니라 트럭이 대기 중일 때나 여러분이 군안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모든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배터리 용량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10시간 동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도 그렇죠. 그리고 만약 작업 도중에 전력이 다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게 문제입니다. 충분한 전력을 저장하는 용량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능들은 여러분 트럭에 있는 유압 장치들, 이런 대형 트럭의 유압 장치들은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터리 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전기 유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작동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엔진 구동 유압 장치는 효율이 높고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 유압 시스템이 되면 장비에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상상해봐 친구. 6시간이나 걸리는 차량 인양 작업 중에 배터리가 모얼랜드나 엔젤레스 포레스트 하이웨이처럼 휴대폰 신호도 안 잡히는 곳에서 나가버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집에는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이 작은 트레일러에 휘발유 발전기를 싣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어. 만약을 위해서야. 그리고 작은 플러그도 있어. 내 생각엔 그 순간엔 정말 어이없지. 하지만 대형 트럭의 경우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할 공간이 어딘지 알 것 같아. 나처럼 매 10분씩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차를 충전해서 출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용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견인에 관해서라면 내가 본 최고의 예시는 제한된 견인 능력을 가진 일본의 소형 트럭들이야. 그 트럭들로는 너희가 하는 일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이 채널이 인기가 많아, DM으로 질문이 많아. 로테이터 콘텐츠를 좋아하지만 초보자도 많아. 예를 들어 플랫베드나 트럭을 샀어요. 이 분야에 들어가고 싶어요. 견인이 흥미로워 보여요 같은 질문이야. 너만큼 답해줄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채널을 보고 있고 라이트 유티로 시작하고 싶다고 해보자. 지금 플랫베드랑 휠리프트 중에서 비용면에서 진입장벽이 어떻게 돼? 실제로 구매해서 바로 시작하려면 얼마 정도 드는 거야? 트럭 한 대로 시작하고 싶을 때 말이야. 새 트럭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트럭이요. 완전히 새 걸로 가보죠. 그래서 누군가가 소형, 그러니까 경량 트럭을 사서 견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트럭을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죠. 그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은 신용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창업자들이 금융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트럭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포드 소형 트럭이나 일본 소형 트럭, 다찌 소형 트럭 같은 캐리어 휠리프트 차량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작은 쉐보레 트럭 가격 같은 것도 모두 트럭입니다. 그 가격이요, 저렴한 쪽은 10만 달러에서 13만, 14만 달러까지 갑니다. 와, 절대 싼 트럭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건 입문용 트럭인 셈이죠. 우리에겐 14만 달러 트럭이 있습니다. 중간 가격은 13만 달러로 구매하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보험도 고려해야 하는데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끔찍하죠? 맞아요. 그리고 연료비 상승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업계에 진입할 때 겪는 도전 과제입니다. 거래처와 장비 확보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객이 누구일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지에 대해 미리 조금 더 고민해 봤기를 바랍니다.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초보자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플랫베드를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랫베드로 달린 프레이트라이나 M2 같은 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가격이 3만 달러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15만 5천에서 적게는 14만 5천, 많게는 18만 달러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행하는 것처럼 피터빌트 트럭이라면 옵션 몇 개만 추가해도 가격이 쉽게 올라가죠. 이런 트럭들은 아시다시피 17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대씩 원한다면 평균적으로 약 30만 달러 정도 되겠죠. 거의 다 할부로 구입하게 됩니다. 맞아요. 갑자기 아시다시피 꽤 빠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금방 큰 돈이 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테이터를 사라고 한 거예요. 정말 노력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확실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보니까 장비를 계속 바쁘게 굴리시네요. 그리고 물론 갑자기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우선 장비가 있잖아요. 그게 한 가지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 두 분이 하시는 일로 다시 돌아가죠. 이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 말이에요.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다음 도전이죠. 트럭 살 돈 모으는 게 첫 번째고 거래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 누가 이걸 운전하고 또 누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대기하는 거고 단순한 견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배워야 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 형님 아버지께서 견인업 하신 만큼이나 오래 하셨네요. 처음부터 견인차 판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자동차 딜러셨나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통계학을 전공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관심이 있던 자동차 업계로 들어가게 됐죠. 저는 두 가지 일을 해봤어요. 포드 딜러십에서 영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로 이사해서 견인 및 운송 장비를 판매하는 영업직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완전히 초보였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처럼 저와 함께 자란 분들, 여러분은 제가 장비를 배우는데 의지한 분들이었어요. 어디서 구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트럭을 사양해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와 아버님 그리고 당신을 다른 분들에게도 믿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견인업계 전체와도 꽤 친근하게 지내고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페페가 완성됐고 저는 그걸 피터빌트 페페 대신 헐크 2.0에 적용했습니다. 항상 자랑하지만 그는 과장하지 않아요. 저도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밀러 스펙 트럭을 안 사세요. 딜러샵에서 혼다 살 때처럼 이 패키지 저 패키지 고르는 거죠. 딜러 패키지 없이 맞춤 사양만 요구하면 딜러가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밀러 트럭을 사실 때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공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당신 쪽에서 많은 사람을 소개했고 프릴토의 AJ가 50톤 로테이터를 살 때도 결국 타이탄의 오마르에게 갔죠. 그렇게 된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다시 팔았어요. 모두와 당신의 마당에서 그걸 봤죠. 당신이 그냥 다시 팔았군요. 그래 맞아. 하지만 그건 AJ한테 받았어. 아버지가 이게 40과 50의 차이야. 이걸 원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 전화가 정말 많이 왔었고 나는 괜찮았어. 저는 발전기 쪽에서는 완전히 과학처럼 꿰뚫고 있어. 그는 이거 필요할 거야. 이거 필요할 거야. 뒷부분도 필요할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 해 라고 말하더라고. 나는 아직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는 정말 대단해. 항상 문도 열려있고 전화도 항상 받아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셀 수도 없어. 그는 업계의 리더야. 그가 말한 대로 트럭을 주문하거나 사양을 맞춘 사람이 몇 명인가요? 사실 그렇게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저 트럭처럼 원한다고 했고 경쟁사에서도 조가 한 것처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가격표를 보고 아니에요 밀러 사양으로 할게요 라고 했어요. 사양을 낮춰주세요. 그래. 하지만 저는 전에 트럭을 팔 때 조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봐 조, 그는 한 번도 저한테 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지만 오늘은 견인처럼 네 기사 비용을 내가 낼게 라고요. 그 사람을 보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고객에게 트럭을 보여줄 수 있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당신의 기사가 장비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는 보통 자신의 것에 만족해하죠. 그는 잠재 고객에게 아주 잘 보여줄 거예요. 저는 판매자이지만 사용 전문가는 아니고 당신의 기사들은 전문가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견인업체의 트럭을 소개할 때 당신의 기사들이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작동법을 보여주면 트럭 판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물론이죠. 직접 보지 않고 사는 것과 달리 이건 거의 시승과 비슷해요. 좋은 차를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죠. 매뉴얼을 읽을 수도 있고 사양을 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거나 조수석에 앉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변속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 그 경험을 따라올 수 있는 건 없죠. 그리고 그쪽 기사들이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샀어요. 이게 필요해서요. 또는 그들이 왜 그런 사양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잠재적인 구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트럭을 구성하는데 정말 몰입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나은 경험이 필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 트럭에 집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트럭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트럭을 만들어 드리려고 정말 노력해요, 친구. 정말 잘 말씀하셨네요. 사람들은 집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요, 비싸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같다고 해요. 야, 이 주차장에 트럭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내가 람보르기니 10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American Tollman 마지막 표지입니다. 여기 전체 세팅이 있습니다. 오, 우리가 가져온 노테이터들이 저기 7개 있네요. 부가티 베이론 같은 게 많네요. 야, 진짜 대단하다. 가격도 그렇고. 너희가 가장 많이 파는 트럭은 뭐야? 가장 인기 있는 트럭들이요. 가장 인기 있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큰 트럭에 대해 말할까요? 아니면 작은 트럭에 대해 말할까요? 그 트럭을 받으세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량 트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5년 기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량 트럭 부문에서 다찌는 전체 판매량 면에서 확실히 승자였습니다. 포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비방하려는 건 아니지만 최근 다찌는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포드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경량 트럭 분야에서 이 두 브랜드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쉐보레 인터내셔널과도 조금 일했지만 그 트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일본 트럭은 모두의 선택은 아니지만 매우 좋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제품을 묻는다면 저는 다찌 다음으로 포드를 꼽겠습니다. 중형 트럭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트럭을 말씀드리자면 히노, 프레이트라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형 트럭 부문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는 인터내셔널입니다. 피터빌트와 캔워스가 더 선호되고 인기가 많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서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그 트럭은 1만에서 2만 달러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캔워스나 피터빌트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장비에 대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브랜드는 확장형 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캡을 원하는 사람들은 프레이트라이너나 히노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피터빌트와 캔워스 중에서 피터빌트는 저는 그걸 기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 트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신의 차고지는 대다수가 뭘 원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피터빌트가 사람들이 원하는 트럭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사양과 마력이 있지만 커민스 엔진의 수동 변속기 사양이죠. 이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보다 자동 변속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만 최대 마력의 커민스 엔진이죠. 피터빌트는 거의 모든 옵션이 적용된 모델로 중장비 견인차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캔워스가 그 다음인데 둘 다 파카 제품이니까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피터빌트 배지가 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선호받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경량 트럭은 피터빌트가 그 지역에서 너무 비싸지만 중대형 트럭은 상황이 바뀌어 피터빌트가 표준이 되는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다면 이미 중대형 트럭을 살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아마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처럼 직접 운영하는 오너 어퍼레이터들이죠. 그리고 그런 트럭을 만드는 데는 알다시피 진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당신이 만든 트럭의 방식, 심지어 내부에 개인 이름표까지 붙여주는 걸 정말 좋아하죠. 그런 일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대형 견인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피터빌트와 캔워스가 더 인기 있는 브랜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브랜드를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피터빌트나 캔워스에서 나오는 품질은 확실히 프레이트라이너나 인터내셔널 같은 일반도로 트랙터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야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슬링에서 휠리프트로 넘어가는 추세도 바로 알아차리셨잖아요. 앞으로 5년 내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럭 업계에서요. 방금 라스베이거스 견인차 쇼에서 우승하신 후에 오셨잖아요. 흥미로운 부분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일한 것은 일본산 소형 셰시였어요. 일본 셰시에 다른 사람이 만든 배터리 유닛,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적재함이 있었지만 전기 유닛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센티브 덕분에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업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전기차가 주류로 떠오를 거라고 보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연구 개발 자금을 전기차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캘리포니아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캘리포니아가 배출가스가 있는 차량에서 벗어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치적 의제가 바뀌면서 디젤 퇴출에 대한 압박이 조금 완화됐어요.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 압박도 아마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 분야에서 정말 잘 작동하는 제품을 갖추는 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전기차에 많은 집중을 해왔죠. 현재 시중 제품들은 기존 것들이 더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베드는 적재 각도가 개선되었고 휠 리프트도 해마다 부품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차체 스타일의 차이점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차이일 뿐이고 진정한 기술적 변화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변화들 중 상당수의 최전선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최근 10년 사이에 등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옆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너클붐 크레인이었죠.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 당신이 참여했던 것 중에는 한때 주목받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저는 더 자주 볼 줄 알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기 있지만 여기선 크게 성공 못했어요. 유럽에서 정말 인기였어요. 바로 여기에요. 네, 도로가 좁고 이동도 어렵고 차도 더 가벼워요. 저는 2월에 프랑스에 가서 어디서든 영상을 찍었어요. 그곳엔 너클붐이 달린 평판 트럭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평판 트럭으로 작업하고 있었고 모든 걸 처리했지만 가끔 손이 닿지 않는 차들은 이런 장비로 깔끔하게 들어올려서 옮기더라고요. 좁고 오래된 거리에서요. 그리고 바로 떠나요. 처리도 빠르더라고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요. 좁고 오래된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유럽의 많은 곳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가벼운 작은 차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이나 그런 곳들처럼 도로가 그런 지역이죠. 헐크처럼 큰 차를 유럽 시골길에서 운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곳이 이런 차량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차량 자체가 더 가볍고 공간도 더 좁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럭들 중 많은 수가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캡 오버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차량들은 회전 반경이 훨씬 더 좁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조작하기가 더 쉽죠. 저 트럭을 팔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는 게 합법인가요? 단신거는 연식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오래된 캔워스 트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그걸 사고 일정 마일 이하로 운행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아직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마일인가요? 네. 그건 정말 제가 했을 땐 1000마일이었어요. 그건 적은 마일 수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보고 계신 분들, 저희는 너클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팔릴 거예요. 왜냐면 이건 독특하거든요. 제 첫 번째 유튜브 영상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베벌리 힐스 지역에 있었는데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우리는 진입로에 후진해서 들어가야 했고 개울을 넘어 차를 들어올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환경법 전문 변호사가 계셨고 그분이 여긴 보호구역이라 아무것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긴장했는데 그 장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클붐은 모두가 가진 게 아니라 놀랄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사치품 같고 일반 플랫베드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훨씬 더 비싸죠. 그리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플랫베드랑은 달라요. 플랫베드를 아무나 운전할 수 있다고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건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크레인처럼 생각해야 하고 아울리거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아울리거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회전하거나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트럭이 넘어질 거예요. 진짜로 넘어집니다. 그건 회전 장비 조작과 비슷하죠, 맞죠? 진짜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옆쪽에서 너무 무거운 걸 들어올려서 위험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디서 무엇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네, 전도 차트 같은 거요. 건도 차트요, 네. 네, 교육이 그 장비를 운용하는데 핵심이죠. 그리고 알렉스가 언급했듯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캡오버 트럭 같은 경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면 바로 바닥이 보이잖아요. 네, 저도 그걸 느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사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 NRC 같은 회사들이나 다른 회사들은 동부 해안이나 중서부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저는 항상 보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시티 테라스가 유일하게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마. 거기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매일 지나가면서 봐요. 네,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건 작업용 트럭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네, 소방서가 있긴 한데 그 사람들 말고는 북쪽에 있는 유닉 토잉까지 가야 해요. 알죠? 베이지역 근처예요. NRC 제품은 캐나다 제품이고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매우 인기 있고 성능도 뛰어나요. NRC가 국내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들어올까요? 그건 어느 정도 환율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달러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또는 미국산 제품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그게 영향을 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품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팔릴지 말이죠. 동부 해안이라 하셨지만 실제로는 퀘벡에서 만들어집니다. 퀘벡은 캐나다 동쪽에 있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구독하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본다는 뜻이었어요. 동부 해안이나 중서부 같은 곳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많아요. 캐나다의 제조업이 나라의 동쪽에 있어서 더 가깝거든요. 아, 그게 훨씬 더 가깝네요. 그건 몰랐어요. 네.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퀘벡에서 그런 제품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뉴욕 위쪽에 있다고 말씀드리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뉴욕? 바로 거기 있죠. 그런데 왜 흔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원하는 제품 때문만은 아니에요. 의심의 여지 없고 여러분은 제품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제품이 있다면 더 많은 비용도 기꺼이 지불하실 거예요. 밀러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다른 모든 제조사들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그들의 유통망입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딜러 집단으로서 밀러는 가장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와 가장 좋은 제조사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밀러를 이기기 힘들 거예요. 제품이 아니면 고객 관리, 부품의 가용성, 딜러 지원 등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부분에서는 밀러를 앞서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그 그룹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행기로 오죠. 조시 러블레이스, 마이크 프레이저 같은 사람들이요. 마이크 프레이저는 현재 밀러에서 주요 트레이너 중 한 명입니다.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길에 그가 호주에서 사진을 보내며 이 사람들이 팬이야 라고 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뭐해? 라고 묻자 그는 트레이닝 중이라고 답했어요. 그들이 로테이터를 사서 저에게 작동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바로 당신이네요. 호주요. 정말 미쳤죠. 네. 그리고 알렉스가 처음에 빅 플리퍼를 가졌을 때 그 아울리거에 핀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 핀이 이미 앞쪽에 있었어요. 조시 러블레이스가 직접 왔어요. 네, 저씨는 현지인이에요. 그리고 밀러도 이 지역에서 제공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찾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밀러 관련 문제, 즉 공장 문제라면 현장에 공장 담당자가 있어서 당신의 문제를 아주 빠르게 해결해 줄 거예요. 고객 서비스나 관리는 그들을 따라가기 어렵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능한지조차 잘 모르겠지만 조던이 점점 더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조던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밀러만 알고 있지만 혹시 조던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판매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밀러 장비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딜러로서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그걸 충성심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장비를 잘 공급해주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제품에 충성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밀러 측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죠. 만약 그들이 장비의 품질, 고객 관리, 신기술 면에서 항상 앞서 나간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동안 딜러로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지원만큼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가 제르단 딜러였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제르단이 저를 지원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제 장비 판매를 도와줬다면 그들에게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제품을 믿지만 단점이 있거나 다른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밀러는 저희가 보기에는 제품 라인업 면에서 그리고 확실히 지원 면에서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정비하기 가장 쉬운 제품이기도 해서 거기에는 이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비즈니스적으로는 말이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당신이 아직 못 팔아본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퀴 달린 건 뭐든 다 팔아보셨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장담하는데요. 이건 아직 못 팔아보셨을 거예요. 혹시 엠백을 팔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엠백은 아직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년이 있으니까요, 조시.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 사고 싶어? 너도 그럴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는 LA 최초의 75톤 로테이터에 관한 거야. 그건 네가 만든 작품이었지. 친구나 가족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한테 물어봐. 너 뭐해? 네 일은 뭐야? 라고. 그리고 너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그 영상을 보여줘. 그거 오래된 영상이야, 친구. 오래됐지만 정말 잘 만든 영상이야. 나도 그 영상에 참여했고 모든 걸 쏟아부었어. 맞아. 그 영상은 우리 주변 환경을 보여줘.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구역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그 트럭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 그리고 그 영상이 보여지는 방식이 장비가 얼마나 특별한지 정말 잘 보여줘. 맞아, 그건 정말 구체적인 사양이었지. 하지만 내 말은
트럭 선택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 트럭은 앞쪽부터 네 이름이 적혀 있고 뒤쪽에는 리어 태그 엑셀이 있어. 우리가 만든 75톤 로테이터 중에 유일한 거야. 나는 그런 걸 몇 번만 해봤어. 언더리프트도 없어. 그건 언더리프트가 나오기 전이었어. 그가 처음으로 한 거야. 이게 그 당시에는 높은 기준이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만든 방식, 이 뒷부분 태그 엑셀로 만든 걸 의문스럽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비쌌거든. 잠깐 끼어들게. 그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견인 업계에선 댓글이 엄청 많았어. 75? 야, 엑셀 왜 저기 있지? 언더리프트는 어디 있지? 이걸 어떻게 견인해? 혹은 멍청한 디자인이네? 같은 반응이었어.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 로테이터들은 언더리프트가 있고 헤비들도 다 있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만든다고 하셨어. 캘리포니아에서 75톤 로테이터를 사서 박스 트럭만 견인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이 장비는 군안 작업 전용 장비야. 우리가 보유한 이유도 그거고. 적은 공간에서도 리프트 엑셀이 올라가니까 잘 움직일 수 있어. 친구, 우리가 정말 좁은 작업을 할 때 말이야. 그래, 알렉스가 앞에서 리드하고 있어. 그는 항상 그래. 그리고 나는 오스틴 파워처럼 돼. 복도에서 카트를 가지고 후진하고 그런 식이지. 그래서 그는 좁은 공간 작업을 주로 맡아. 그게 정말 도움이 돼. 도구 엑스를 올리는 것도 큰 도움이 돼. 엑셀, 내가 처음 본 거지만 그건 확실히 조의 디자인이었고 그게 너를 디테일로 이끌어주지. 그리고 여러분이 트럭을 만들 때 쏟아붓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알다시피 글씨체에서부터 앞쪽 트럭의 사양 그리고 뒤쪽 장비까지 모두 포함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스냅온 장비만 해도 수만 달러어치고 공구함이나 냉장고 같은 것도 있죠. 트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죠. 그건 트럭 사양을 짤 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그 트럭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는 거죠. 트럭이 도로에 나가고 운전자들이나 소유주들이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특별한 장비를 주문한다는 점이죠.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아버지는 설명을 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두와 친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꼭 언급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꼭 그걸 언급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밴 링은과 함께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토런스에 있었고 1075와 10웨스트에 KT도 있었습니다. 네, 그는 10웨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커크는 저쪽에 75톤짜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건 정확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 즉 카운티가 아닌 실제 시에는 우리만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나바로스와 스테이트와이드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75톤짜리는 자주 팔리나요?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될 정도예요.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대표하는 더 큰 규모의 견인 회사 그룹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은 꽤 좁은 범위의 아주 한정된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구매하느냐가 중요하죠. 가장 크고 정교한 트럭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럭을 원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제 고객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가 한 대씩 산다고 해도 전부 합쳐서 10명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중 두어 곳 정도나 될까요? 제 경험상 저희는 3대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누가 엠백을 결국 살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너무 무거운 트럭이에요. 여러분이 75톤짜리를 샀을 때 우리가 해보자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군안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그걸 해낼 사람들이죠. M100의 더 가벼운 버전이 나올 수도 있으니 M90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보죠. 네, 그들이 85톤에서 60톤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도 60톤짜리로 대신해. 7065쯤이요. 이미 더 큰 게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들이 85톤을 만들 줄 알았어요. 저도 85톤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들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연구 개발이니까요. 아직 저희에겐 소식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95톤이면 꼭 산다고 하셨어요. 저널에서 85톤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NRC? 맞죠. NRC가 바로 그거예요. 85톤짜리요. 저는 NRC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답은 알아요. 그들 중에 그와 그녀라고 불리는 게 있죠. 대형 사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관리팀. 알겠어. 그래, 뭐 그런 거. 나는 그들과 경험은 없지만 경쟁이 많을수록 좋아. 만약 그들이 85톤짜리를 판다면 아버지가 그게 플리퍼 2.0이 될 거라 하셨던 것 같아. 자, 이제 시작이네. 고작 300만 달러야. 그때쯤이면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다. 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있잖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어.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본 적은 정말 드물었어. 제조업체가 트럭의 일정 금액을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 가격이 반영돼. 장비 가격도 오르긴 하지만
트럭이야말로 매년 꾸준히 가격이 오른 것들이지.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있냐고. 이런 건 어때? 네가 시작한 이후로 말이야. 예를 들어 헐크를 들자면 우리가 헐크 1.0에서 2.0으로 바꿨을 때 가격이 약 33% 올랐어. 그래, 네 경력에서 33% 인상 같은 게 얼마나 자주 있었어. 나도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이번 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마치 코로나 인플레이션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 가격이 3분의 1 정도 오르고 10만큼 떨어지면 사람들은 봐, 다시 싸졌네 라고 해. 맞아요. 제가 말했던 그 완화 수수료가 없어졌고 새 행정부가 그걸 문제 삼았어요. 이건 CARB, 즉 캘리포니아 자원위원회의 요구사항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그 수수료가 없어요. 그게 영구적인 건가요? 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이 완화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확실히 비용의 일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다시 열리면서 가격이 안정됐죠. 가격이 떨어졌나요? 실제로 눈에 띄게 떨어진 건 완화 수수료뿐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세 문제도 다뤄야 했지만 그건 대기자원위원회에서 도입한 완화 수수료만큼 높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니더라도 중간 비용 때문에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견인비뿐 아니라 연료비도 있잖아요. 맞아요. 디젤 한 번 넣는데 $7 나듭니다. 오늘날 제가 상대하는 고객층이 더 좁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처음 팔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었죠.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견인 업체가 상당히 많았어요. 트럭 한 대나 두 대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경매장에 운송을 하거나 몇 대만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맞죠? 네. 그리고 그때는 진짜 산업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는 이제 거의 없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20, 30% 정도 차지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이런 정말 3, 4주 전에 여기에도 한 분 나오셨는데요. 차량 회수업자였죠. 그는 상업용 차량 회수를 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상업용 리퍼 업계에서 큰 손이죠. 이름이 뭐였더라? 에릭. 알겠어요, 에릭. 호부테. 잊어버렸어요. 하이오스. 저는 항상 그의 성을 잘못 불렀는데 사실은 미즈예요. 에릭 마이즈, 나 에릭. 미즈 맞아요. 그 남자. 그래,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팔았어. 얼마 전에 DTU 유닛을 그 사람한테 팔았지. 좋은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정말 아껴. 그 사람은 랜도 2대와 플랫베드도 몇 대 갖고 있어. 근데 진짜 아는 게 엄청 많아. 난 압류업계가 전혀 그런 줄 몰랐어. 그래서 그가 그 부분을 밝혀줬지. 근데 그가 말하길 너는 믿지 못할 거라고 했어. 그 사람 말로는 믿기 힘들겠지만 야대에 들어오는 압류 차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견인 차량. 그래, 플랫베드 말이야? 그가 플랫베드라고 하더라고.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해.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말할게. 나는 그런 점은 못 느끼고 있어. 압류 건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야. 지금이 역대 최악이냐고. 그렇게 말하진 않겠어. 하지만 에릭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가 잘 알 거야. 그래. 왜냐하면 모든 차량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 가끔은 경매로 넘어가기도 해. 돌아오는 모든 차량을 우리가 다 보는 건 아니야. 아니면 은행이나 그런 데로 가기도 하고. 그래. 은행에서 경매에 붙일 수도 있어. 딜러한테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지. 그래, 보통은 안 돌아오지. 그 사람은 MRI 장비 회수 같은 거부터 별의별 미친 일까지 다 해. 근데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20이라고 했던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분명히 20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아, 우리가 일을 했었지. 그 사람이 전화해서 8만 파운드짜리 지게차를 들어올리는데 얼마 드냐고 견적을 요청했어. 8만 파운드처럼 안 보여서 내가 착각한 줄 알았는데 진짜 8만 파운드였어. 그래서 그걸 들어올려 트레일러에 실어서 그 사람 야드로 보냈지. 내내 나는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일은 자주 들어오거든. 왜냐하면 그게 고장나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들어올려서 옮겨달라고 한 거였지.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그게 회수건이었어. 자진 반납이었던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대화를 시작했어. 나는 이런 것도 리퍼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 그가 말하길 그래 친구, 나는 뭐든지 리퍼할 수 있어.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해. 이게 내 트럭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나눴지. 나는 이 사람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출연해볼래? 라고 물어봤지. 그리고 내가 알렉스에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 우리가 그 일을 금요일에 했거든. 알렉스가 금요일 저녁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지금 해도 돼? 라고 하더라고. 엄청 적극적이었지. 나는 그건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했어. 누군가가 그를 나한테 소개해줬어. 오늘 대화 끝나기 전엔 누군지 생각날 거야. 그는 실제로 오마르를 알고 있었어.
오마르는 나에게 그 사람이었나? 그래서 그 사람 야드는 타이탄의 오마르 바로 옆에 있어. 그가 날 기억해서 불렀어. 그는 너 오마르 밑에서 일했지? 라고 했고 나는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일이 생기게 된 거야. 나 외에도 그를 소개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훌륭한 추천이었어. 네가 잘 선택했어. 그는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를 이전에 만난 적 없어. 그래, 리포맨이지만 리깅도 잘 알아. 내가 만든 합성 슬링과 작업 하중 한계 영상도 봤어. 나는 너 리포맨인데 그거 꽤 멋진데? 라고 생각했어. 그는 자기 분야를 정말 잘 알아. 물론이죠. 그리고 나는 리퍼맨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자꾸 헷갈려. 나는 알잖아. 작은 트럭들이 차를 회수하러 가는 걸 떠올려. 차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압류해요. 이 사람은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도 압류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장비도요. 굴착기. 지게차 뭐든지요. 야 그거 미쳤다. 내가 그에게 압류해본 물건이 뭐가 있냐고 묻다가 프린터는 어떠냐고 했더니 큰 사무실용 프린터도 해봤다고 하더라. 그럴 것 같아. 그가 네가 살 수 있으면 압류할 수 있다고 했어. 트럭뿐 아니라 뭐든 연체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야. 그는 루이스 샤퍼스와 꽤 친했던 것 같아. 사실 그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야.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처음 소개해줬던 것 같아. 그가 오마르의 친구인 줄은 몰랐는데 그 사람들, 그 그룹은 다 서로 알고 지내더라고. 그래 다 서로 알아. 그는 유나이티드에서 일했었어. 루이스 샤플스가 그랬지. 그가 떠난 다음에 자기 회사를 시작했지. 그리고 트럭 2대가 있었던 걸로 알아. 지금도 그 빨간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내가 그 트럭을 보상 판매로 받아 루이스에게 다른 트럭을 팔았어. 나는 1988년이나 89년에 루이스를 처음 만났고 그는 유카이파의 켈스토잉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원래 켈은 내 첫 번째 고객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벌컨의 열렬한 팬이었어. 그리고 루이스도 거기 있었지. 루이스는 나보다 조금 더 어렸어. 그리고 나는 그를 오랫동안 못 만났었지. 어쨌든 나중에 그가 대형 견인업계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꽤 중요한 인물이 됐어. 그래서 최근에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지. 그래 그 사람들은 정말 오래된 인연이야. 세상 참 좁지 알지? 그래,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켈에서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왔지. 그의 아들 게리는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켈을 운영했고 현재는 NOA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토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토니는 클럽 토잉 서비스, 즉 CTS를 운영했어. 맞아, 클럽 토잉 서비스. 그리고 그들도 훌륭한 업체였으며 멘톤에서 빅베어 쪽까지 맡았어. 그래서 켈의 가게에서 나온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전문가로 성장해 각자 일을 했어. 네가 남부 캘리포니아를 장악했다지만 실제로 얼마나 넓게 장악한 거야? 우린 노력하지. 나는 궁금했어. 네 영향력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는지.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타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한 친구가 내려와 방문했고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됐어. 그 친구는 텍사스의 차콘 토잉에서 왔어. 우리가 데이브가 예전에 쓰던 검정색과 빨간색 로테이터를 팔 때 그들이 관심 보였어. 그리고 어떻게 토우 인더스트리가 언급됐는진 모르겠지만 그가 언급했어. 그래서 내가 너 텍사스에 있잖아 라고 했지. 그래.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래, 우리도 지금 너처럼 사람들 눈에 띄는 거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더 지역적인 분위기였어. 잡지에 광고를 많이 하니 사람들이 알아봤지. 우리의 광고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래서 온라인 세계지. 맞아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죠. 저도 이걸 어디서나 봤어요. 그죠? 그리고 팟캐스트랑 당신의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맞죠? 그리고 저희를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몇 번 당신네 마당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흥미를 주고 힘이 돼요. 네, 사람들이 뭔가 들으면 토우 인더스트리네, 구글에 검색해 보거나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죠. 이 업계는 입소문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업계는 확실히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예요.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업계는 정말 좁은 세계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떠나면 제 아버지처럼요.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인상을 남길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되면 끝이죠. 그들은 같은 날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고 장비를 사용할 때 항상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출고될 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마 그 부분이 우리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일 거예요. 뭐든 중고라면 다 그렇죠. 네, 이게 참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뭔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공감이 가거든요. 그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성능이 안 나오면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매번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에 만족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저도 팔아본 적이 있고 저희는 외부 시장에도 판매합니다. 저는 중국에 트럭 몇 대를 팔아본 적이 있어요. 중국이요? 네, 제가 80년대 후반에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큰 주문을 받았어요. 대만에 트럭 110대를 팔았죠. 3번만으로 은퇴 안 한 게 놀랍네요. 저도 예상했어요. 그쪽은 많은 주문을 약속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멈췄어요. 3개월치 주문으로 트럭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쪽이 복제해서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웃긴 게 페이스북에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그게 딱 밀러 제품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품을 사서 복제하고 직접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평판 좋은 견인업체 한 곳에서 거기서 중고 장비를 발견했어요. 그 장비들은 25톤짜리와 35톤짜리 벌컨 견인 장비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혹시 제가 그 장비들을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 장비가 몇 년식이냐고요. 그분이 02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장비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장비들 사진을 보내줬는데 전부 주황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02년에 그 정도 수량을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황색 10대를 주문했었죠. 저는 그게 주황색인지 몰라서 공장에 다시 전화했어요. 그 장비들은 밀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작해 나이지리아로 보냈어요. 저는 밀러와 볼컨 담당자 브렌트 모나한에게 전화해 그 트럭 색깔이 뭐였지? 라고 물었습니다. 색이 기억나지 않았고 그 트럭들은 토우 인더스트리로 오지 않고 공장에서 바로 팔렸습니다. 나이지리아로 간 장비색을 묻자 그는 주황색이라고 답했어요. 지금은 2024년이나 2025년이고 여기 이 02년식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물어봤어요. 이 장비들이 맞냐고요. 더 이상 트럭에 실려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여기로 돌아왔냐고 물었죠. 그가 말하길 내가 이거 샀다고 했어요. 내 기억엔 그가 레바논에서 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라고 물으니 그는 이 트럭들, 그러니까 그 장비들이 나이지리아에서 레바논까지 왔고 트럭이 완전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 트럭들을 할인 가격에 사서 여기서 되팔거나 사용하려 했대요. 그래서 그 트럭들이 전 세계를 돌게 된 거죠. 인생의 순환이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총 10대나 15대였던 것 같아요. 이 고객은 그중 10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8대였던 것 같아요. 그는 트럭 없이 묶음으로 구입했고 일부는 직접 쓸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판매하도록 맡겼어요. 아시다시피 그건 구식 장비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당신이 그것들을 샀냐는 거죠. 저는요? 저는 그걸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게 아시다시피 그는 그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떼어내서 중고 장비에 올려 트럭에 실었을 때쯤에는 이미 그랬어요. 저는 그게 가격 경쟁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차체와 트럭이 있어 조합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람한테 야 저거 원래 내가 팔았던 거야 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했어요. 진짜 멋지네요. 제가 말했듯이 어떤 트럭들이었는지 그리고 영국 상인 올리버 슬래튼이라는 그 남자 이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22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세요? 네. 그 사람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 거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아마 300번 정도 견적을 내게 했어요. 그는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니야 이걸 바꿔야 해. 저것도 바꿔야 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300번 넘게 견적을 주었어요. 그러다 그가 이제 준비된 것 같아 라고 했죠. 정말 놀랬고 그 대만 주문 덕분에 수출 주문에 꾸준히 매달리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견적을 많이 내다 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정확한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성사되는 건 50개 중에 하나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건 복권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와 당신이 동갑이고 생일도 같으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팟캐스트에서 사무실에서 죽을 거라며 은퇴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할 수 있었고 사업도 2배로 키웠지만 아버지는 은퇴하지 않으세요. 토인더스트리즈의 미래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엔 2가지 답이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과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제 딸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팀원들도 있어요. 또 다른 직원, 제시카라는 분도 있는데 저랑 20년 넘게 같이 일했죠. 그리고 거기서 제 아내도 만났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신네 가족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친딸 토리도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과 함께 일하는 게 대부분의 날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의 날에 알다시피 일고 온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걸 팔거나 손을 떼는 게 아니라요. 평생을 이 일에 바친 사람으로서 저는 그가 관심을 가지는 건 당신의 이름이 이 업계에서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페페스 토잉 서비스라는 이름,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형제인 매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페페스 토잉 서비스 그룹의 또 다른 성공적인 부분을 운영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업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견인과 장비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 업계에서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데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운이 좋죠. 저도 제 아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운이 좋다고 느끼고 그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조언을 해주고 싶죠. 내가 몇 가지를 배웠으니 제발 그걸 잘 활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저는 젊은 세대가 이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이 변했고 저도 여기에 덧붙일 게 있습니다. 아, 그거 맞지? 저도 그가 당신에 대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제 나이도 알고 있고 또 제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요. 최신 지식이나 에너지 같은 부분에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에서 당신이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젊은 그룹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알렉스. 젊은 그룹이 이런 것들을 이 비즈니스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굴지 말고 그냥 있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몇 가지를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알다시피 이걸로 당신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가지는 저는 꽤 제가 맞다고 확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당신은 뭘 갖고 있나요? 우리 사무실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늘 듣고 변화들을 보며 저게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사실에 일종의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꼭 내가 했던 것과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그들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조가 그렇게 느낀다는 걸 알아요. 바로 그거죠. 알다시피 여러분 모두 체인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알렉스와 제가 왔죠. 저는 합성 제품의 엄청난 지지자였고 그게 순식간에 퍼졌어요. 이제 모두 합성 제품과 슬링을 사용해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알다시피 저는 아버지와 일했고 당신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와 일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2대째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조처럼 그들은 훨씬 더 작은 규모였고 활동 기간도 훨씬 짧았어요. 조와 매니가 진짜로 사업을 성장시킨 사람들이었죠. 아버지와 저는 많은 일을 함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팀, 즉 미겔, 벨타, 조와 저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전체 그룹과 제시카도요. 다음 그룹이 그걸 정말 더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대째예요. 이 다음 세대가 또 한 번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다음엔 85년 기록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이제 1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트럭이 필요하시거나 이런저런 게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터우 인더스트리즈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네.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죠? 만약에 아니요. 아니 휴대폰 번호 말고 그것도 꽤 잘 다루긴 해요. 그냥 터우 인더스트리즈를 구글에 검색하면 토우 인더스트리즈를 구글에 검색하거나 대표 번호 323-660-4866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누구와도 대화에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 트럭 전부를 맡을 만큼 괜찮다면 보고 계신 누구에게나 충분히 괜찮겠죠. 맞잖아요. 큰 칭찬이네요. 좋아요. 친구 계속 따라가려면 열심히 해야겠어요. 정말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네, 고마워요, 알렉스.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비하인드 붐에서 다시 만나요.